네, 여러분. 단편 소설을 굳이 이렇게 3개까지 나누어서 녹음을 할 필요가 있었겠냐 싶겠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15분에서 20분이 몰입의 마지노선이 아니었던가요? 자, 그럼 마지막 낭독하기 전에 작품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기로 하죠. 이 작품을 쓴 소설가 김애란은 1980년생입니다. 2002년 제1회 대산 대학문학상에 노크하지 않는 집이 당선되어 등단합니다. 시대와 호흡을 같이 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과 상실을 있는 그대로 덤덤하게 그려낸 작품을 주로 썼는데요. 그녀의 소설집에는 달려라 아비, 침이 고인다, 비행운 등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침이 고인다라는 작품집에 실려 있답니다. 김애란의 소설 도도한 생활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의 고단하고 궁핍한 현실을 반지하 방이라는 열악한 공간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아노는 경제적 몰락 속에서도 나와 엄마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내면적 자존감과 인간적 품위를 상징하는 핵심 소재죠. 주인공 나는 고립되고 비로한 현실에 직면하지만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도도한 방식을 통해 삶의 품위를 지키려는 눈물겨운 실존적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도도한 생활의 핵심 오브제인 피아노는 당시 교양 있는 중산층의 삶에 대한 동경과 자존감을 상징하는 한편 피아노 건반의 가장 낮고 기본적인 음인 도는 주인공이 처한 바닥의 삶을 환기하는 동시에 그 남루한 바닥에서부터 다시 길어올리는 도도한 자아를 확인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소설의 결말부는 이처럼 고결한 이상인 피아노와 비참한 현실이 뒤섞인 장면을 통해 당대 청춘들의 비극적 현실을 서글프게 빚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을 읽기 전에 앞부분 줄거리를 한번 다시 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만두가게를 하는 엄마는 나를 피아노 학원에 보내며 나에게 피아노를 사주고 이따금 만두가게 안에 놓인 피아노를 치는 나를 보며 엄마는 마치 그녀의 인생이 보상받기라도 하듯 좋아하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빠의 빚보증으로 집안이 망해 값진 물건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에 합격한 나는 언니가 사는 서울 반지하 새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때 피아노를 팔지 않으려는 엄마의 뜻에 따라 피아노를 가지고 상경합니다. 이사간 집의 집주인은 피아노를 가져온 나를 못마땅해하고 나는 집주인에게 피아노를 절대 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나는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컴퓨터로 학원 교재나 시험지를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언니는 편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된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위기 절정 결말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의 컴퓨터는 엄마가 대학 입학 선물로 사준 거였다. 언니는 같은 과 친구를 따라 용산에서 조립식 컴퓨터를 샀다. 친구는 전자상가 직원과 암호 같은 말을 주고받은 뒤 마지막으로 언니에게 본체 케이스를 골라보라고 했다. 상가 한쪽에는 여러 종류의 케이스가 괴짝처럼 쌓여 있었다. 언니는 그중 하나를 수줍게 가리켰다. 전투 로봇의 갑옷처럼 번쩍하니 투박하게 생긴 거였다.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여자애가 왜 그런 걸 고르냐? 고 묻자 언니는 얼굴을 붉히며 저게 가장 21세기적인 느낌 같아서 라고 대답했다. 고 한다. 언니는 가장 21세기적인 컴퓨터와 함께 반지하에 살게 되었다. 21세기가 얼마나 슬림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지만 그것은 방 한쪽에 불룩하게 자리를 잡았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인쇄소와 연결돼 학원 교재나 시험지를 만드는 일이었다. 처음엔 커피숍이나 호프집에서 서빙을 할 생각이었다. 이제 막 20살이 된 내 상식으로 아르바이트란 무릇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구인 광고란에 적힌 준수한 외모라는 말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준수할까 말까한 귀여운 외모로 다른 일을 찾아 벼룩시장을 훑어나갔다.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준다는 곳과 믿을 수 없이 적은 돈을 준다는 곳 사이에 A4
용지 한 장, A4지 한 장당 1,500원을 주는 곳이 있었다. 그 돈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워드 작업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어깨도 결리고 눈이 아픈 데다 타자 치랴, 오탈자 확인하랴, 도표 갖다 붙이랴, 영어에 한자 표기까지 정신이 없었다. 인쇄소에서는 오탈자가 날 경우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곳에선 정해진 시간에 결코 소화할 수 없는 양의 일을 주고 아무렇지 않게 3일 안에 해달라고 했다. 나는 당장 저만큼이면 얼마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덥석 이를 안고 와 시뻘개진 눈으로 밤을 새웠다. 언니의 컴퓨터는 디귿키가 잘 먹지 않아 작업 속도를 떨어뜨리곤 했다. 나는 신나게 손가락을 놀리다가 빈번히 디귿키 앞에서 멈춰섰다. 나는 도로 위로 뛰어든 사슴이라도 본양 디귿만 보면 긴장했고 그제서야 디귿이 들어가는 글자가 얼마나 많은지 깨달으며 한탄해야 했다. 나는 목을 길게 뺀 채 모니터 앞에 붙박혀 있었다. 언니는 흑백은 눈에 가장 피로를 많이 주는 색이라던데 라며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100년 전 사람들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진보적인 기계 앞에서 내 등은 네안데르탈인처럼 점점 굽어갔다. 언니는 편입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언니는 4년제 영문과에 들어가 어학연수도 가고 취직도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재수나 전학이라는 말과 달리 편입이란 말은 묘한 빈곤감을 준다고 생각했다. 언니는 세상에 영어 하나만 돼도 주어지는 기회는 얼마나 많은 줄 아냐며 훈수를 뒀다. 나는 언니가 영어 하나만 돼도 주어지는 기회가 많다는 걸 어째서 20대 초반이 다 지나서야 깨달은 것일까 의아했다. 언니는 문제집을 잔뜩 안고 와 단어를 외우고 테이프를 청취했다. 내가 미친 듯이 타이핑을 하는 동안 언니는 피아노 위에 문법책을 펼쳐놓고 외국어를 웅얼거렸다. 밤마다 조그만 불빛이 나오는 이곳 반지하에서는 타자 소리와 영어 단어 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언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볼펜을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야, 미래가 어떻게 완료되냐? 나는 지층 단면도를 따다 붙이다 말고 키보드에 머리를 박으며 외쳤다. 아, 과학이 제일 싫어. 초여름이었다. 이따금 비가 오다 그쳤고 다시 내렸다. 창밖 보도 위에 빗방울들이 수많은 원을 그리며 내 머리 위에 아름답게 떠 있었다. 비는 하늘이 아닌 지상에서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입안에 건포도를 털어넣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건포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었다. 그걸 먹으면 왠지 까맣게 졸아붙은 캘리포니아의 햇빛을 씹어먹는 기분이었다. 언니는 번화가에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계산대 보는 일을 하고 있었다. 언니는 새벽마다 어깨에 쌀포대만한 졸음을 이고 학원에 갔고 주말이면 다리 사이에 그 포대를 끼고 한없이 깊은 잠을 잤다. 언니는 종종 옛 애인과 통화했다. 그는 훌쩍이며 집 앞에 찾아오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이따금 비가 오다 그쳤고 다시 내렸다. 나는 TV 앞에 앉아 오늘의 날씨를 경청했다. 언니가 집을 비우면 청소를 하고 손쉬운 반찬을 만들고 햇빛 알갱이가 들어있다는 합성 세제로 빨래를 했다. TV에선 곧 장마가 시작될 거라는 소식을 전해왔다. 나는 플라스틱 통에 든 습기 제거제를 사다 싱크대 안쪽과 옷장, 신발장에 넣어두었다. 저축한 돈이 있으니 사소한 재해쯤이야 아무래도 좋다는 마음이었다. 나는 어서 학교에 가고 싶었다. 얼추 한 학기 등록금을 모았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피로나 긴장을 느끼고 싶었다. 긴장되는 옷을 입고 긴장된 표정을 짓고 평판을 의식하며 사랑하고 아첨하고 농담하고 험담하고 계산적이거나 정치적인 인간도 한번 돼보고 싶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될 수 없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가전제품뿐이었다. 나는 냉장고에게 잘 보이거나
전기밥통을 헐뜯고 싶지 않았다. 첫 월급을 탔을 때 누구를 만나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몰라 당황했었다.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일만 하다 죽을 수는 없다고 매일 어깨에 의자를 이고 등교하는 아이처럼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순 없다고 생각했다. 가끔은 손가락이나 나뭇가지처럼 기다랗게 자라나는 꿈을 꾸기도 했다. 나는 손가락만 진화한 인간 타자수가 되어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시오라는 문장을 끊임없이 치고 있었다. 그리고 산더미만한 문제지를 들고 인쇄소에 찾아가면 그걸 전부 나더러 풀라는 것이었다. 나는 건포도를 우물거리며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고 안도했다. 8월에는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가야지. 화장은 언니에게 배우고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집 밖에서 하는 걸로 해야겠다. 도 다음에 레가 오는 것처럼 여름이 끝난 후 반드시 가을이 올 것 같았지만 계절은 느릿느릿 지나가고 우리의 청춘은 너무나 환해서 창백해져 있었다. 방 안은 눅눅했다. 자판을 치다 주위를 둘러보면 습기 때문에 자글자글 우운 공기가 미역처럼 나풀대며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벽지 위론 하나둘 곰팡이 꽃이 피었다. 피아노 뒤의 벽은 상태가 더 심했다. 건반 하나라도 누르면 꼭 그 음의 파동만큼 날아올라 곳곳에 포자를 흩날릴 것 같은 모양이었다. 나는 피아노가 썩을까봐 걱정이었다. 몇 번 마른 걸레로 닦아봤지만 소용없었다. 우선 달력 몇 장을 찢어 피아노 뒷면에 덧대놓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곧 피아노 건반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시골에서부터 이고 온 것인데 이대로 망가지면 억울할 것 같았다. 한날 마음을 먹고 피아노 의자 위에 앉았다. 그런 뒤 두 손으로 건반 뚜껑을 들어 올렸다. 손 안에 익숙한 무게감이 전해져 왔다. 내가 알고 있는 무게감이었다. 곧 88개의 깨끗한 건반이 눈에 들어왔다. 악기는 악기답게 고요했다. 나는 건반 위에 손가락을 얹어 보았다. 손목에 힘을 푼 채 뭔가 부드럽게 감아쥐는 모양을 하고 서늘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전해졌다. 조금만 힘을 주면 원하는 소리가 날 터였다. 밖에선 공사음이 들려왔다. 며칠 전부터 주인 집을 보수하는 소리였다. 문득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사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일단 그런 마음이 들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한 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소리는 금방 사라져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는 용기 내어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도는 방 안에 갇힌 나방처럼 긴 선을 그리며 오래오래 날아다녔다. 나는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가슴속 어떤 것이 10개 출렁여 사그라지는 기분이었다. 도는 생각보다 오래 도하고 울었다. 나는 한음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느낌을 즐기려 눈을 감았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쿵쿵쿵 쿵 주먹으로 4번이었다. 나는 얼른 피아노 뚜껑을 덮었다. 다시 쿵쿵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주인집 식구들이었다. 체육복을 입은 남자와 그의 아내,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사내 아이는 아빠와 계집 아이는 엄마와 똑 닮아 있었다. 외식이라도 갔다 오는지 그들 모두 입에 이쑤시개를 물고 있었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학생, 혹시 좀 전에 피아노 쳤어? 나는 천진하게 말했다. 아닌데요? 주인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친 거 같은데? 나는 다시 아니라고 했다. 주인 남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내가 곰팡이 얘기를 꺼내자 지하는 원래 그렇다고 말한 뒤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피아노 옆에 기대어 앉았다. 그런 뒤 무심코 휴대전화 폴더를 열었다. 휴대전화는 번호마다 고유한 음이 있어 단순한 연주가 가능했다. 1번은 도, 2번은 레, 높은 음은 별표나 0을 함께 누르면 되는 식이었다. 더듬더듬 버튼을 눌렀다. 미, 솔, 미, 레도, 시도, 파, 미, 솔, 미, 레도, 시도, 레레레미.
원래 그렇다는 말 같은 거 왠지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부터 폭우가 내렸다. 언니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는다고 했다. 벌써 퇴근했어야 하는 시간인데 정산을 잘못한 모양이었다. 언니는 계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뒤 안 맞을 경우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같은 일을 반복하며 밤을 새울 터였다. 나는 만두라면을 먹으며 연속극을 보고 있었다. 볼륨을 한껏 높였는데도 배우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리모컨을 잡으니 뭔가 촉촉한 게 만져졌다. 한참 손바닥을 들여다본 후에야 그것이 빗물이란 걸 깨달았다. 나는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에서부터 물이 새고 있었다. 이물질이 잔뜩 섞인 새까만 빗물이었다. 그것은 벽지를 더럽히며 창틀 아래로 흘러내렸다. 벽면은 검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누군가의 얼굴 같았다. 허둥지둥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는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았다. 언니는 의외로 담담했다. 언니는 그런 적이 몇 번 있다고 걸레로 닦아내면 괜찮을 거라고 말한 뒤 바쁜 듯 전화를 끊었다. 언니가 그렇게 말해주니 섭섭하면서도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다.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렸다. 현관 앞 신발들을 모두 신발장 안에 넣고 컴퓨터와 TV 등 가전제품의 콘센트를 뽑았다. 피아노 주위엔 마른 수건 몇 장을 단단히 둘러놓았다. 방바닥에 고인 물은 걸레로 훔쳐내면 될 일이었다. 나는 걸레로 바닥을 닦은 뒤 세숫대야에 물을 짜내고 훔쳐내는 일을 반복했다. 구정물은 화장실에 버리고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물기를 없앴다.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 언니 말대로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조금쯤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한바탕 집안을 정리하고 숨을 돌리며 허리를 폈다. 그리고 상쾌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조금 전 물기를 닦아낸 곳에 다시 빗물이 고여 있었다. 아까보다 더 많은 양이었다. 나는 하얗게 질려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가 주위 눈치를 보는데 조그맣게 대꾸했다. 왜?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비와. 언니가 한숨을 쉬며 답했다. 그래, 아까도 말했잖아. 나는 아이처럼 훌쩍였다. 할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했다. 언제 올 건데? 언니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곧 가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전화기를 끊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물은 발등까지 차올랐다. 빗물에서 매캐하고 비릿한 도시 냄새가 났다. 주인집에 도움을 청할까 싶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어쨌든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우선 컴퓨터 전선을 한 대 묶어 서랍장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쓰레받기를 이용해 빗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물은 계단과 창문을 타고 자꾸자꾸 들어왔다. 안 되겠다 싶어 쓰레받기 대신 바가지를 이용했다. 내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온몸에 땀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다. 밖에선 천둥 소리가 났다. 무모한 일을 하는 것 같아 힘이 빠졌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었다. 방에선 휴대전화 벨소리가 났다. 재빨리 달려가 폴더를 열었다. 언니야? 전화기 너머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야. 나는 당황했다. 아빠가 우리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나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대답했다. 아빠는 내게 잘 지내냐고 물었다. 잠시 고민하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말주변이 없는 아빠는 통화할 때마다 늘 같은 말만 물어왔다. 다음 말은 아마 저녁 먹었냐쯤 될 것이다. 저녁 먹었니? 나는 그렇다고 했다. 아빠는 뜸을 들이다 뭘 먹었냐고 물었다. 나는 시시한 대꾸를 한 뒤 침묵했다. 아빠는 내게 아르바이트는 잘하고 있는지, 언니는 어떻게 지내는지, 집에는 언제 내려올 건지 물었다. 나는 어색한 듯 예의 바르게 말을 이어갔다.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거나 다른 화제를 꺼내야 했다.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돈 얘기였다. 도와달란 말은 없었지만 도와달란 말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빠 말을 경청했다. 얼추 내 등록금과 맞먹는 돈이었다. 나는 물에 부른 맨발을 방바닥에 비벼댔다. 그러곤 어떻게 해보겠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세상은 비 닿는 소리로 가득했다.
바가지를 든 채 우두커니 서 있는데 밖에선 인기척이 났다. 나는 현관으로 달려가 반갑게 소리쳤다. 언니야? 웬 그림자 하나가 쓱 나타났다. 무서운 얼굴을 한 사내였다. 나는 뒤로 자빠지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손등 위로 출렁 빗물이 느껴졌다. 사내는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후들후들 떨며 누구세요라고 말했다. 폭우에 부채에 겁탈까지 당할 생각을 하니 부채에 겁탈까지 당할 생각을 하니 뭐 이따위 인생이 다 있냐. 서러워지려는 참이었다. 사내는 나를 노려보다 신발장 옆으로 고꾸라졌다. 그러더니 신발장에 볼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미영아, 언니의 이름이었다. 나는 그가 언니의 예전 애인이라는 걸 알아챘다. 그는 조그만 체구에 순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자세히 보면 조금 귀염성 있는 얼굴이기도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사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손끝으로 사내의 어깨를 건드렸다. 사내는 도하고 울지 않고 음냐하고 뒤척였다. 저기요. 사내는 꼼짝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사내를 깨웠다. 저기요. 사내는 눈을 크게 뜨더니 멍청하게 나를 바라봤다.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눈치였다. 여기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사내는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을 감았다. 사내를 옮기고 싶었지만 곳곳에 물이 흘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둘까? 사내가 현관 앞에 있으면 물을 퍼낼 수 없었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까 싶었지만 눈치를 보며 쉬쉬 말하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곧 온다고 했으니까, 오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사내를 우선 옮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주위를 살폈다. 피아노 의자가 눈에 들어왔다. 저 위라면 웬만큼 물이 차지 않는 이상 안전할 것 같았다. 사내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사내는 문어처럼 흐느적거렸다. 어깨에 사내의 팔을 걸치고 한 발 한 발 자리를 옮겼다. 사내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았다. 아저씨! 사내는 고꾸라진 뒤 차가움에 놀라 부르르 떨다 다시 코를 골았다. 저기요! 그는 음냐하고 몸을 뒤척였다. 성질이 났지만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물은 정강이까지 올라와 있었다. 책장 아래 칸의 책들은 빗물에 퉁퉁 불어가고 있었다. 그중엔 언니가 아직 풀지 못한 영어 문제집도 있었다. 나는 가까스로 사내를 옮겨 피아노 의자 위에 놓일 수 있었다. 사내는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몸통이 기역자로 꺾여 발목은 물에 잠긴 채였다. 나는 한숨을 쉰 뒤 사내를 바라봤다. 양볼이 불그스러한 게 좀 모자라 보였다. 한참 사내 얼굴을 보고 있자니 언니가 말한 이 얘기가 떠올랐다. 그러자 나도 사내의 일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신속하게 잠깐만 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나는 사내의 입술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는 자세가 불편한지 돌아누웠다. 나는 다급히 손을 거두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새빵이 물에 잠겨가는데 무슨 짓인가 싶었다. 빗물은 어느새 무릎까지 차 있었다. 나는 피아노가 물에 잠겨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저대로 두다간 못 쓰게 될 게 분명했다. 순간 쇼바를 잔뜩 올린 오토바이 한 대가 부르릉 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이 들었다. 오토바이가 일으키는 흙먼지 사이로 수천 개의 만두가 공기방울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 언니의 영어 교재도, 컴퓨터와 활자 디귿도, 아버지의 전화도, 우리의 여름도 모두 하늘 위로 떠올랐다. 톡톡톡 터져버렸다. 나는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깨끗한 건반이 한눈에 들어왔다. 건반 위에 가만 손가락을 얹어보았다. 엄지는 도, 검지는 레, 중지와 약자는 미파. 아무 힘도 주지 않았는데 어떤 하나가 긴 소리로 우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도는 긴 소리를 내며 방 안을 날아다녔다. 나는 레를 짚었다. 레. 사내가 자세를 틀어 기역자로 눕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손끝에서 돋아나는 음표들이 눅눅했다. 솔미 도레
미파솔라솔. 물에 잠긴 페달에 뭉텅뭉텅 공기방울이 새어나왔다. 음은 천천히 날아올라 어우러졌다 사라졌다. 미, 솔, 도라, 솔. 사내의 몸에서 만두처럼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다. 빗줄기는 거세졌다 잦아지길 반복하고 검은 비가 출렁이는 반지하에서 나는 피아노를 치고 발목이 물에 잠긴 채 그는 어떤 꿈을 꾸는지 웃고 있었다. 네, 여기까지 김혜란 작가의 도도한 생활 다 읽어봤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제목이 주는 역설적인 의미, 그리고 피아노라는 오브제가 상징하는 바, 그 다음에 김혜란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